금요일 오후 은숙은 낡은 캐리어를 끌며 낯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전철역이 아닌 버스를 몇 번 갈아탄 끝에 도착한 이 주택가는 새로 지은 듯한 타운하우스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새집. 딸아이가 결혼한 뒤 처음 초대한 신혼집 방문이었죠. 모퉁이를 돌자 담쟁이 덩굴이 채 자라지 않은 하얀 벽이 나타났습니다. 은숙은 숨을 고르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유진이었다. 환한 얼굴로 은숙을 안아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입꼬리를 먼저 들어 올리던 그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차가 좀 막혔어. 연락하려다 배터리가 다 나갔더라고. 괜찮아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보 인사드려요. 유진이 집안을 향해 부르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말끔한 인상,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한테 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위 도윤이었습니다. 은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본 듯한 묘한 기시감. 은숙은 그 감정을 애써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혼집은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따뜻한 우드톤 인테리어와 정리된 가구, 싱싱한 꽃이 담긴 화병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퍼지는 된장국 냄새가 은숙의 긴장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식탁에는 가지런히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도윤은 물컵을 은숙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유진이가 알려줬어요. 처음 데이트할 때도 이 반찬들이었답니다. 유진은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찔렀습니다. 은숙은 웃으며 받아줬지만 자꾸만 도윤의 말투와 손짓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정제된 듯한 말, 다정하지만 거리감 있는 행동. 그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은 방을 배정받고 잠시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 말끔한 친구. 그 사이 은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오래전 떠난 남편. 그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익숙한 눈빛. 그리고 어쩐지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남편이 죽던 날 경찰서에서 받았던 사건 설명, 흐릿하게 본 CCTV 속 실루엣. 그때 봤던 누군가와 도윤이 겹쳐 보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조용히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고요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님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공기가 좋아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도윤의 얼굴을 비추자 은숙은 다시금 그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이 사람이 혹시 그날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말 아침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늦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며 조용히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낯설지도 혹은 더 편안해졌을지도 모를 공간.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지런히 꽂힌 책들 사이 작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웨딩 사진들과 함께 끼워진 그 앨범에는 도윤과 유진의 연애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이상한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약간 흔들린 프레임, 멀리서 찍힌 단체 사진 속 술에 취한 듯한 젊은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낯선 남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숫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2015.03 14은숙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고 도윤이 그날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직접 내린 커피를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컵을 들었고 은은한 커피향이 은숙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디자인 소품도 만들고 있어요. 유진이 만나기 전에는 좀 방황했지만 지금은 정착했습니다. 그의 말은 매끄럽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뭔가 가려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감정의 어딘가에 불일치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고 유진은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도윤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멈췄어야 했는데. 그 순간 은숙은 마치 심장에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방 앞으로 걸어갔고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단지 문 앞에 서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얼거림, 그 고백, 그 떨림. 단순한 꿈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그날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이. 주말 아침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늦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며 조용히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낯설지도 혹은 더 편안해졌을지도 모를 공간.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지런히 꽂힌 책들 사이 작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웨딩 사진들과 함께 끼워진 그 앨범에는 도윤과 유진의 연애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이상한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약간 흔들린 프레임, 멀리서 찍힌 단체 사진 속 술에 취한 듯한 젊은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낯선 남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숫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2015.03 14은숙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고 도윤이 그날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은숙은 오래된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당일 경찰의 설명으로만 들었던 내용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CCTV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도주 차량은 결국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 그 모든 모호한 흔적들이 지금 도윤의 과거와 얽히는 듯한 느낌에 은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직접 내린 커피를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컵을 들었고 은은한 커피향이 은숙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유진이가 어머님 요리 잘하신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밥 한 끼 배워보고 싶어요. 은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말투엔 분명 배려와 정중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의 조심스러움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죄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고 도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켜둔 텔레비전을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아주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는데. 도윤의 방에서 들려온 그 말들은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은숙은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걸음을 옮겨 도윤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무언가 읊조리는 듯한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다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그날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이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라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마치 오래된 과거가 흔들리며 다시 현재로 스며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유진이 라디오를 틀어두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더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 편안함은 결국 오래된 고통과 마주하기 위한 복선이었음을요. 새벽 3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집안은 숨소리조차 아득히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은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끝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올려다보다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도 목 안의 메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도윤의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끌리듯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와 누군가 말하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러지 못했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장면이 아직도 매일 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사과였을까?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고백처럼 절절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해야 하나. 잠시 갈등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숙은 일부러 도윤이 외출한 틈을 노려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책상 위에는 수첩과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새벽 1시. 신림동 D-12블록. 차량 번호 불분명. 피해자 구조 실패. 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경찰이 당시 사고 지역이라 설명했던 위치, 블록 번호, 시간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려 메모장을 덮으려 했지만 곧 서랍을 당겨보았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건 관련 기사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도주 차량에 대한 정보와 목격자 미확보, 피해자, 사망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CCTV 캡처본. 그 안에는 밤중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은숙은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숙은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굉음처럼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전화, 병원에서 들었던 담당의의 말, 당시 경찰의 무기력한 설명, 그리고 오늘 자신이 직접 본 메모와 사진. 여보,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당신 곁에 있었던 그 아이가 지금 유진이 곁에 있습니다. 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은숙은 아침 식사 자리를 핑계 삼아 도윤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는 여느 때처럼 미소 지었지만 은숙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10년 전 신림동에 가본 적 있으세요? 도윤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문을 열고 식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 좀 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오래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깊은 갈등이 찾아오리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은숙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유진은 평소처럼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은숙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식사를 조용히 이어가며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이따금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유진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고 은숙은 도윤에게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두 사람은 밤 공기를 마시며 정원 끝자락에 섰습니다. 낙엽이 잔잔히 바람을 따라 굴러가고 정적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이제 확실하네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윤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옆좌석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매일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벌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제가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저를 만났을 때 사실은 헤어지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은숙은 도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긴 건 죄입니다. 유진이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폭력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고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저를 선택했습니다. 은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의 피해자 가족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은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도윤 씨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바뀌고 싶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향해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저처럼 갈피를 못 잡고 계셨을까요? 당신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이제 은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창문 너머 햇살이 환히 들어오는데도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고백,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금 그녀의 가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 유진이 아침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조리대를 마무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엄마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해봤어요. 은숙은 그런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도윤 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알고 있었구나. 유진은 손을 멈추고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들었어요. 깜짝 놀랐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유진은 숨을 들이켠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죄책감, 그 두려움.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혼자 밤새 고민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 용서를 선택했어요. 아니, 함께 짊어지기로 했어요. 은숙은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던 끝에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선택 무척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 너희 둘 사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면 우리를 버릴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엄마는 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은숙은 조용히 밥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걸 숨기고 내 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사실을 너도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선택했단 게 너무 아팠어. 식탁 위로 흐르는 긴장감은 천천히 사그라들었고 유진은 은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지켜줬던 것처럼요. 그 말에 은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진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에 오래된 슬픔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오늘따라 더 짙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의 딸이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저 아이의 선택만큼은 믿어주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해지게요. 당신이 그러길 바랐을 테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긴 고민 끝에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한결 조심스럽고 침착해졌으며 유진 또한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진실을 공유한 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맺지 못한 책임감과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혼자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창구에 다가가 담당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사건과 관련해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되었고 저는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담당자는 사건 번호와 이름을 물었고 은숙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정식 접수되었고 진술은 추가로 요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은숙은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첫 발을 내딛어요.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당신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진과 함께 앉아 은숙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받았습니다. 출석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유진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준비를 마친 후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 자신의 방조, 도주,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와 자료 불충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가족에 대한 민사적 권고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삶의 책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가족이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은숙은 밥을 한술 뜨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끝까지 마주하고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은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심으로 걸어가 보려 해요. 당신이 늘 바랐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고 고요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긴 고민 끝에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한결 조심스럽고 침착해졌으며 유진 또한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진실을 공유한 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맺지 못한 책임감과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혼자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창구에 다가가 담당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사건과 관련해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되었고 저는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담당자는 사건 번호와 이름을 물었고 은숙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정식 접수되었고 진술은 추가로 요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은숙은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첫 발을 내딛어요.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당신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진과 함께 앉아 은숙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받았습니다. 출석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유진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준비를 마친 후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 자신의 방조, 도주,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와 자료 불충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가족에 대한 민사적 권고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삶의 책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가족이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은숙은 밥을 한술 뜨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끝까지 마주하고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은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심으로 걸어가 보려 해요. 당신이 늘 바랐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고 고요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통보된 뒤 도윤은 조용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가 홀로 있는 시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도윤의 옆에서 말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은숙은 부엌에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세 사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켜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억지로라도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보려 노력했고 도윤은 작게 웃으며 반응했지만 여전히 눈빛은 흐렸습니다. 식사 중 은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죗값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유진은 그런 도윤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숙은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 손에는 흰 국화꽃을 들고 다른 손에는 도윤이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아이 이제야 스스로 그날을 마주했어요. 나는 아직도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아이는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모습으로요. 그녀는 봉투를 묘비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윤이 남편에게 쓴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느 때보다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침묵, 저는 매일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가볍게 숨 쉰 적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전합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당신을 기억하며 제 삶을 속죄의 자리로 삼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을 원망했던 적 있어요. 아빠를 앗아간 사람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망보다 더 커진 감정이 있었어요.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요. 도윤은 유진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매일 생각했어. 그런데도 넌 내 손을 놓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함께 살아가요. 죄책감으로 숨지 말고 현실에서 숨쉬며 나랑 살아가요. 며칠 후 도윤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 수업 도우미로 활동하며 하루를 보냈고 저녁이면 유진과 함께 집안일을 나눴습니다. 은숙은 그런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봉사활동 가보시겠습니까? 어머님이 지켜봐 주시는 곳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은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가보죠. 당신이 진짜 변했다면 내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던 과거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어느 날 은숙은 작은 가방을 들고 다시 유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그 남자의 집이 아니라 딸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자신의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유진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엔 유진이 준비한 점심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도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늘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은숙은 자리에 앉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식사 중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집 사실은 유진이랑 상의해서 어머님 성함으로 일부를 등기 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건 단지 저만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은숙은 놀란 듯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내 이름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윤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저는 제 삶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가능했던 건 유진이었고 그리고 어머님이었습니다. 함께 짊어진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삶. 그걸 함께 견뎌주셨으니까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제는 엄마 방도 만들고 싶어요. 아빠 사진도 거실에 걸어놓자. 그 말에 은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불러도 되겠니? 그 순간 도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숙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장면을 본 유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은숙은 무언가 뜨겁게 북받쳐 올라 눈을 감았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숙은 묘비 앞에서 봉투를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도윤 씨, 우리 딸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처음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내 마음도 이젠 이렇게 조금씩 녹아가고 있네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처럼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모습처럼 함께 손잡아 주셨을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과 유진은 그녀 옆에 조용히 섰고 그들은 말없이 묘소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숙은 딸 부부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그녀는 도윤이 장애 아동들과 함께 웃으며 수업을 돕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물감을 묻히고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치 또 하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숙은 복지관 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 남자 결국 바뀌었네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렸던 손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었네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풀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유진의 집에 새로 마련된 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집에서 우리 셋이 함께 살아볼게요. 당신도 함께 있는 거겠죠.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침내 죄의 그림자를 넘어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